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 목소리가 녹음되는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사행정 한번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인사행정 우리 제4편 인사행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사행정의 3대 변수, 채용 우리 또 확보 또는 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채용관리, 확보관리, 임용관리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용에서는 우리 모집, 시험, 채용, 배치, 인력 교육 등이 논점이 되겠고요. 자, 능력 개발에는 개발관리,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인사이동, 때로는 이걸 우리가 배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걸 전환 배치다, 전환 배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경력 관리, 특히 이제 경력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승진이죠. 사기 관리는 유지 관리라고 얘기하죠. 공무원 관계를 좋은 공무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말합니다. 보수, 복리후생, 연금, 제한, 보충 처리, 행동규범, 정치적 중립, 공무원 노조 됐습니다. 여기 이제 뭐 보충 처리, 행동규범에서 그걸 어기면 보통 이제 징계를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인사행정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역사. 일반적으로 인사행정은 상비군 제도를 모방을 한 직업공무원 제도죠. 젊은 인재 평생 명예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를 말합니다. 상비군 제도에 영향을 받다는 거 의심 잘로죠. 상비군 제도. 절대군주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이던 상비군 제도 영향을 받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주의가 우선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다시 뭐라고요? 실적주의가 우선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적주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기획운동이 확보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처럼 젊은 인재를 모집해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높아야 되고 평생 근무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폐쇄형 임용과 생애직을 보장하고요. 장기적 인력 교육과 우리 여기서 계속 일을 하면 능력 발전을 계속 시켜주겠다는 능력 발전의 계획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능력 발전 계획 있죠. 보수는 이제 장기 근무를 하려면 이렇게 자기의 근무 연한에 따라서 우리 보수를 주면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장기 근무하면 점점 보수가 확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J자 닮았다 그래서 J 커브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그죠? 지금 현재 얼마나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생애성, 그죠? 생애성에 관심을 가지고요. 정부하고 공무원 관계는 운정적인 관계, 마치 부자 관계로 한다는 거죠. 직업 공무원 제도를 하면 이제 행정의 어떤 안정성, 높은 공직의 일체감, 일체성이 높아서 정치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영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영국은 왜 직업 공무원 제도를 하느냐? 미국은 여러분 직업 공무원 제도의 성격이 상당히 약하죠. 개방형을 통해서 하는데 영국은 내각제죠. 내각제는 우리 정권이 빨리빨리 바뀔 수 있으니까 그죠. 정권이 바뀌는 게 따라서 계속 공무원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어떤 정치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직업공무원 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폐쇄형과 심원 보장을 하면 무상한 일과 무사한 일, 민주 통제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겪게 됩니다. 그죠? 연공서열은 전문성을 저하시키죠. 그래서 보통 이 전문성 저하를 직업공무원 제도는 우리 전문가 행정을 어렵게 한다. 전문가주의를 어렵게 한다.
저하시킨다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여기 있죠. 전문가주의 육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역관주의, 그죠? 1829년 미국 제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투 더 빅트,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게 스폴스, 전리품이죠. 직역하면 전리품인데 선거에서 승리한 쪽에 전리품이 속한다라고 얘기했죠. 전리품이 속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리품, 그 전리품이 바로 우리 공직이라는 거죠. 농공 행상을 통해서 우리 공직을 이용하겠다는 거고, 특히 이제 4년 임기법,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4년으로 정해지면서 역관주의 추진 배경이 되고요. 정당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는 정당 정치, 미국에는 이제 여당, 야당, 양당제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권 교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직을 바꾸는, 책임 정치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죠. 특히 이제 대통령이 강력하게 내각 또는 관료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능률적인 우리 행정이 가능하다는 식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성립할 수 있죠. 충성심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료들도 계속 집권해야지만이 자신들이 공무원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 요구에 상당히 대응성이나 반응성, 책임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의회와 행정관의 조정이 활성화되고요. 공직교체, 민주통제, 책임행정, 행정 민주성이나 대응성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년마다 너무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면 그죠? 일관성이나 계속성,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농공 행상을 통해서 집권을 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뭐 정치적 충성도에 의한 임명은 5 정도로 해볼까요? 충성도에 의한 임명은 부패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충성도는 높지만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능력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행정의 전문성이 제외되고 주로 이제 정당 보스들이 사실상 집권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우리 정당 사병처럼 인식된다는 식의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공무원을 그만둘 것 같으면 횡령이나 부패를 많이 저지르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문제를 극복하기 정의한 것이 이제 실적주의죠. 실적주의는 이제 가끔 나옵니다. 미국의 이제 젠컨스라는 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랜트 위원회. 그래서 1883년에 펜들턴법이 도입됐죠. 그래서 4년 임기법, 다시 뭐라고요? 4년 임기법만 우리 역관주의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실적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펜들턴법에는 초당파적인 연방인사위원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때 인사위원회 만들어서 인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인사에 관한 권한을 직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중앙인사기관에 관한 내용이 촉발됐습니다. 공개경쟁시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점은 기회균등, 특히 인사의 공정성 또는 이제 시험 점수에 의해서 합격하니까 객관성, 시험 점수라는 게 쪽보다 전문가주의 또는 전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능률성과 전문성,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시험을 봐야 될지, 또 어떻게 보수를 줘야 될지에 관한 인사관리의 객관화와 과학화,
합리화가 가능해졌다. 그죠? 객관화가 합리화가 가능했는데, 근데 당시에는 너무 이제 시험 점수에 집착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어떤 소극화, 경직화를 초래했다는 것이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각 부서 단위로 좀 더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제 실적주의가 정착되고 나서는 부서의 인사의 자율성과 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권한의 분권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적극적 인사행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실적주의가 정착되고 나서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의와 계급제 폐쇄형이 결합되면서 강한 직업공무원 제도가 정착됐는데, 미국은 실적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직위분류제와 개방형이 정착되면서 약한 직업공무원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의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우리 기회균등,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되는 거,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강력한 신문 보장이 된다는 우리 실적주의의 기본 요소는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자, 역관주의와 실적주의를 경험하고 나서는 1950년대는 역관주의는 우리 대형성이나 민주성에 좋고, 실적주의는 전문성이나 능률성에 좋으니까 양자를 섞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고위직에는 아무래도 고위직은 여러분 정책 결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민주성과 책임성이 중요하고요. 중하위직은 전문성과 능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직에는 정치적 임용을 하고 인사권한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권하는, 그래서 역관과 실적을 섞었다. 무슨 인사행정? 적극적 인사행정이 도입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시험 잘 안 나오니까요. 자, 역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대표 관료제죠. 대표 관료제. 자, 이거는 킹슬레이가 주장했다는 거. 주요 세력을 공직 구성에 반영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거의 50대 50이니까요. 장관, 차관, 1급부터 9급까지 적당한 정도로 반영하자는 거죠. 근데 크란츠라는 학자는 비례대표까지, 지금 현재 장차관이 여성분들이 한 20% 된다면 한 30% 정도 하자. 근데 지금 여성이 50%이기 때문에 다 비례적으로 50%를 맞춰야 된다는 것은 누구의 주장이다? 킹슬레이의 주장이죠. 자, 이 대표 관료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미국의 흑인 폭동이죠. 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느냐? 흑인들의 우리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관료들이 없더라. 왜 관료들이 없느냐? 시험을 통해서, 즉 실적주의를 통해서 뽑게 되면 거의 대부분 백인들이 공무원이 되더라. 그럼 백인의 이익을 대표할 테니까요. 그래서 흑인을 일정한 정도로 시험 성적은 안 되지만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할당 재정을 통해서 뽑게 되면 이제 흑인이 들어가서 흑인들은 흑인으로서의 정치 사회화를 하게 되겠죠. 흑인은 흑인의 역사적 배경적인 또는 태도적인 또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책이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우리 이제 가지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대표관리제죠. 그래서 다시 배경적 대표성이, 다시 뭐라고요? 흑인으로서의 배경적 대표성이 태도적 대표성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태도적 대표성이 흑인으로서의 정책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흑인을 공무원에 뽑아주는 요 문제와 흑인이 들어가서 흑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자, 흑인을 뽑는다는 것은 배경적 대표, 소극적, 피동적, 1차적 대표, 구성론적 대표라면
흑인이 들어가서 흑인의 정치적 이익을 반영하는 것은 활동적 대표, 적극적 대표, 능동적 대표, 2차적 대표, 역할론적 대표성이죠. 그래서 대표 관료제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정치 사회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26조에는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기본적으로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으로 하는데, 장애인, 이공계, 저소득층, 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평등까지.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와 장애인, 이공계,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도록 하고 있죠. 기본이 뭐라고요? 시험 성적이지만 이러한 대표 관료제 요소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95년 여성 할당제 20%에서 2003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5명. 여성 할당제는 그 당시에 10명을 뽑는 시험에서 했는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이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5명을 뽑는 시험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장애인 의무 고용 3%,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고시 7급에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추천, 견섭직원, 우리 추천 채용제죠. 자, 지방대학 학생들 중에서 우리 총장이 추천하게 되면 일정한 시험을 거쳐서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뽑아주는 제도죠. 자, 그리고 저소득층은 1% 내에서 구분 모집한다는 것이죠. 자, 이 장단점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되죠. 자, 정치 사회화에 도움을 준다는 건 맞죠. 행정의 대형성, 백인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흑인들의 요구, 히스패닉 등 다양한 우리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험이라는 형식적인 기회균등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균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죠. 내부 통제를 강화하죠. 맞죠? 내부 통제, 책임성, 민주성, 대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면 이 8등, 9등, 10등까지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다 백인이었는데요. 흑인을 3명 뽑기 위해서는 백인 3명을 너희들은 탈락이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뽑는데 이 사람들의 성적이 엄청 안 좋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실적이 떨어진 사람을 뽑는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제4회화, 2차 사회화죠. 예를 들면 흑인이 들어왔는데 흑인들이 백인들하고 같이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조직의 문화를 배우면서 우리 이 조직의 문화를 더욱더 옹호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흑인을 아무리 많이 뽑아도 흑인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실적주의와 조화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제4회화, 2차 사회화가 되면 뽑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자, 백인을 강제로 탈락시키면 역차별의 문제, 그리고 국민주권, 대의민주 원리를 무시하는 거죠. 자, 행정이 잘못된 서비스 정책을 하고 있다면 바로 국민들은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대의민주 기구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자, 국민들이 바로 행정에 가서 따지고 또는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 대표자를 뽑는 것이 무력해진다는 거죠. 대의민주 원리와 모순된다는 것이고, 자, 공무원들은 어떠한 사회 이익도 불편부당하게 대변해야 된다는 우리 정치적 중립과 모순됩니다. 이 흑인들은 자기의 흑인의 이익만을 대변해야 되니까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는 우리 또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이념과는 모순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비례대표까지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이고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추가적인 모집을 하게 되면 작은 정부에서는 채택하기 곤란하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시험 나오니까 단점을 많이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표는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국가공무원법
이 행정 가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다시 뭐라고요?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 의하면, 됐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자, 지방공무원법 제1조도 보시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나와 있고요. 지방자치법도 우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국가재정법에는 그 얘기가 없고요. 자, 그래서 요 세 법, 됐죠?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행정가치는 뭐라고요? 민주성과 능률성이죠. 2019년에 기출문제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그죠? 뭐 정답은 상당히 명확한데 그죠? 뭐 한번 읽어본다는 의의는 있겠지만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좀 그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자, 최근에는 우리 인사행정이라는 비용으로 그럼 이제 비용이니까 비용 최소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 훈련도 안 시켜주고 보수 인상도 상당히 억제하겠죠. 그러나 인적 자원, 우리 지식이나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자본, 기계가 아니라 뭐다?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인적자원 관리고요. 자,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우리 조직의 우리 STOP 무슨 분석? 사업 분석을 통해서 조직의 미션과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으면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하고 개발을 하고 사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근로자들, 정부도 고용, 노동 가치가 높아지겠죠. 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과 근로자들, 즉 공무원들의 목표,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동시 달성합니다. 조직은 조직의 미비전을 달성해서 좋고 공무원들은 자신의 고용 가치와 노동 가치가 달성돼서 좋죠. 거시적 차원이란 거 아시겠죠?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이고 자, 전략적 뭐 예를 들어 봅시다.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채용 과정과 개발 과정, 우리 유지 과정이 사기 관리죠. 됐습니다. 요 인사의 하위 활동이나 기능이 모두 4차 산업현재 인재를 뽑아야 되고요. 교육훈련도 4차 산업혁명과 시켜야 되고 보상도 4차 산업혁명과 줘야 되니까 전체 최적화, 다시 뭐라고요?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단어죠.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무슨 최적화? 전체 최적화를 추구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채용도, 개발 관리도, 그리고 사기 관리도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죠. 그럼으로써 부하들도 부하라고 유조사인데 공무원들도 저러한 계획이 있으면 자신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자신의 고용 가치와 노동 가치가 좋아지겠죠. 조직의 목표도 달성하고 개인의 능력 발전과 개인의 노동 가치성도 달성되는 그러한 인사관리가 우리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공주의보다는 성과주의 아시겠죠? 연공주의보다는 성과주의. 그래서 획일화된 모집 형식 요건보다는 실질, 성과를 위한 역량과 능력, 그리고 시험보다는 수시 채용을 하고요. 비용이다, 투자다. 연공서열식이 아니라 직급 파괴, 역량에 의한 승진. 연공급이라면 성과급, 나이에 의한 퇴직이라면 전직 지원 제도 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질은요, 성공적인 인사행정에서 우리 근로자 또는 공무원 이런 얘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우리 직장 참 일할 맛 난다. 우리 직장 참 좋아라고 얘기하면요. 직무 만족이나 근로조건이 상당히 민주적이고 인간적이라는 거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적인 근로운동.
적절한 보상, 안전한 작업 환경, 능력 발전, 개인의 성장에 대한 관심, 작업장에서의 자유로운 소통, 화목한 분위기, 법 제도도 잘 지키고 일가 가정의 조화, 요즘에는 워라밸이라고 그러죠.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인사행정의 대표적인 징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인사행정의 접근법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뿌잉.